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댁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손님 와서 잘 데 없으니 동선에는 근처 펜션 나가서 자,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럼 안 갈게요. 그러자 형님이 다급하게 다시 전화하더군요. 동서가 안 오면 음식은 누가 해? 제 이름은 이서연, 올해 32, 결혼한 지는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충주에 계신 시부모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위로는 아주버님 민수 씨가 있고 형님인 지연 언니와 결혼했죠. 저는 둘째 며느리인데다 형님처럼 애교 많고 살가운 성격이 못 됩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8년간 시댁에서 제 목소리를 내본 적이 거의 없었죠. 시어머니는 유독 큰 며느리인 형님만 예뻐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옳고 그름을 떠나 늘 참고 희생해야 하는 쪽은 저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참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도 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저의 인내는 그들의 기세만 등등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서울의 찜통더위가 길었던 만큼 이번 추석 연휴가 더욱 간절했습니다. 저는 캐리어에 옷을 챙겨 넣으며 새 식구가 내려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 소미는 새로 산 꽃무늬 원피스를 넣어달라며 제 주위를 맴돌았죠.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비록 시댁에 가면 형님의 눈치와 어머님의 편애를 견뎌야 하지만 아버님을 뵐 수 있으니까요.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희 모녀를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한창 짐을 싸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형님 두 글자가 뜨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애써 밝은 목소리를 만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님, 저 서연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형님의 살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8년간 들어왔지만 들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목소리였죠. 어머, 우리 동서, 뭐 하고 있었어? 내려올 준비는 다 했고. 네, 형님, 지금 짐 싸고 있어요. 아마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것 같아요. 집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형님은 계산적인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어휴, 말도 마. 이번에 아주버님네. 그러니까 우리 오빠네 식구들이 강원도에서 내려온대. 대여섯 명이나 집이 좁아서 걱정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본론이 시작되겠구나 싶었죠. 아, 그러세요? 식구들이 많아져서 시끌벅적하고 좋겠네요. 제 목소리는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응, 많으면 좋지. 근데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집 2층에 방이 2개뿐이잖아. 부모님 쓰시는 안방 하나, 우리 부부 쓰는 방 하나. 동선에 오면 쓰던 옆방은 이번에 우리 오빠네 식구들한테 내줘야 할 것 같아.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인데 바닥에서 재울 순 없잖아. 저는 소미의 원피스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동선에는 오면 마을 입구에 새로 생긴 펜션에서 며칠 묵는 게 어때? 요즘 펜션 시설도 좋고 깨끗하잖아. 소미도 좋아할 거고. 돈은 걱정 마. 형님이 다 낼게. 우리 사이에 뭘. 다 한가족인데. 한가족. 그 말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한가족인데 자기 집에 와서 펜션으로 쫓겨나야 한다니. 저는 며느리고 남편은 아들이며 소미는 친손녀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본가에 우리 세 식구, 몸유일, 곧 하나 없어 형님의 오빠 가족에게 자리를 내줘야 하는 이 상황. 지난 8년간 억눌러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전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형님네 손님이 왔었죠. 시어머니는 우리 세 식구를 어둡고 퀴퀴한 창고에 간이 침대를 놓고 자라고 했습니다. 형님의 손님들은 저희 부부가 쓰던 에어컨 빵빵하고 이불은 뽀송한 방을 썼는데 말입니다. 형님 손님들을 위해 차린 진수성찬. 그들이 떠난 후 부엌에서 저희 모녀가 먹은 건 멀건 나물 반찬과 다 타버린 고기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 먼저지 대충 먹어라라고 하셨죠. 형님이 작아서 못 입는다며 건네준 스웨터는 팔꿈치가 다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무시와 서름을 더는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참았습니다. 지난 8년간의 며느리살이는 식모살이보다 못했습니다. 저는 심호흡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형님, 그럼 형님 오빠네더러 펜션에 가라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손님이고 형님 말대로 펜션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수학이 넘어 형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어떻게 우리 손님이랑 너희를 비교해? 우리 오빠는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야. 동서가 됐으면 철 좀 들어야지. 제가 뭘 철없이 굴었는데요. 여기는 제 시댁이고 저희 부모님 댁이에요. 저희는 집에 가는 거지. 남의 집에 신세 지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저 펜션 같은 데 안 가요. 너 지금 형님한테 대드는 거야? 올 거야? 안 올 거야? 똑바로 말해. 안 갈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이상한 걸 느낀 소미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보러 안 가?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이번엔 안 가. 엄마가 우리 소미. 다시는 이런 무시당하게 안 할 거야. 형님과의 통화가 끝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기가 다시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형님은 분명 자신의 지원군에게 연락할 터였습니다. 예상대로 남편 민준 씨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마침 욕실에 들어가 있었죠. 저는 심호흡하며 헝클어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대로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형님은 신이 나서 시부모님께 제가 버릇없고 시댁을 무시한다고 이간질할 게 뻔했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던 어머님은 더욱 저를 미워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펜션으로 쫓겨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핑계. 그때 작년에 친구 수진이와 강릉으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저는 서둘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뭐해? 나 내일 쇼인데.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심각해? 수진아, 나 좀 살려줘. 너 혹시 이번 추석 연휴에 어디 갈 계획 있어? 아니, 그냥 집에서 드라마나 보려고. 사람 많은 데는 질색이라. 잘 됐다.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누가, 심지어 우리 남편이 물어봐도 너랑 나랑 우리 소미 데리고 2박 3일 강릉 여행 가기로 이미 예약했다고 말해줘. 취소도 안 되는 걸로. 알았지? 뭐, 강릉, 너 또 시댁이랑 무슨 일 있었구나? 설명할 시간 없어.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소미랑 같이 강릉 가는 거야. 예약 완료. 취소 불가. 나 끊는다. 남편 나온다. 전화를 끊자마자 민준 씨가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인데 그렇게 급하게 끊어? 아까부터 당신 전화 계속 울리던데. 형님 전화였어. 당신한테도 전화했지? 또 내가 형님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대.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형님한테 전화 왔는데 이번 추석에 형님 오빠네 식구들이 온대. 그래서 우리더러 펜션에 나가서 자라고 하더라. 민준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펜션. 왜 펜션에 가? 우리 잘 데가 없어. 우리 방을 형님 오빠네한테 줘야 한대.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역시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죠. 형님 손님인데 왜 우리가 나가? 일단 그냥 내려가. 내가 어머니랑 얘기해 볼게. 정 안 되면 거실에서 자더라도 펜션은 좀 아니지. 남들이 비웃겠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보, 왜 아니야? 당신도 고집 좀 그만 부려. 나 피곤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8년 동안 참았어. 이제 지쳤다고. 이번엔 더는 못 참아. 그럼 어쩔 건데? 정말 안 내려가게? 어머니한테 또 한 소리 들으려고. 나 수진이랑 약속해버렸어. 소미 데리고 강릉 여행 가기로. 지난달에 예약한 거라 취소도 안 돼.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강릉에 간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당신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했지. 우리 가족 다 같이 가려고 예약했는데 형님이 그렇게 나오니까 나도 가기 싫어졌어. 그래서 형님한테 강릉 간다고 말해버렸어. 아이고, 당신 정말. 그럼 형님이 더 화냈을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아시면. 바로 그때 제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전화야. 난 무서워서 못 받겠어. 당신이 받아. 남편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저는 듣지 않아도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실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남편은 네, 알겠습니다. 만 반복했고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남편은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어머니한테 된통 혼났잖아. 당신더러 형님한테 대드는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래. 이번에 안 내려오면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붙이지 말라고 하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발도 붙이지 말라. 잘 됐네요. 나도 더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저를 보며 인내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 그냥 명절에 한 번 내려가는 거잖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 내려가는 거라고 저는 남편을 보며 억울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 말이 나와? 8년 동안 그냥 내려간 적이 있기나 했어? 내려갈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었는지 알아. 남편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형님 성격 원래 저런 거 알잖아.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내가 뭘 더 참아.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년 할아버지 제사 때 기억 안 나. 형님네 손님들 대여섯 명이 몰려왔을 때 어머니가 나 혼자 부엌에서 제사 음식 5상을 차리라고 했잖아. 새벽부터 점심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는데 정작 손님들은 윗목에서 배불리 먹고 마실 때 우리 세 식구는 부엌 구석에서 식어 빠진 밥 먹으라고 했잖아. 당신도 기억하잖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야 손님이니까 우리가 양보해야지. 양보. 그럼 우리 소미는 걔는 아직 어린애야. 윗방에 올라가서 과자 하나 집었다가 형님 조카한테 밀쳐져서 넘어졌잖아. 애가 우는데 어머니는 달려와서 애 달래주기는커녕 나한테 애 간수도 못해서 손님들 시끄럽게 한다고 호통치셨어. 내 눈앞에서 내 새끼가 당했는데 난 죄송하다고 빌어야 했어.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애써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옷은 또 어떻고? 형님이 당신한테 옷 많이 줬다고 했지? 그거 전부 형님이 안 입는 낡은 옷. 어떤 건 찢어지고 어떤 건 곰팡이 핀 옷들이었어. 거지한테 적선하듯이 던져줬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형님이 마음 써주는 거니 고맙게 받아라. 내가 그 사람 헌 옷이나 주워 입을 만큼 가난해. 남편은 다가와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귀한 손님. 형님 오빠가 귀한 손님이면 당신 아내랑 당신 딸은 뭔데? 쓰레기야? 우리 집에 가는데도 거지처럼 펜션으로 쫓겨나야 해. 당신은 창피하지도 않아?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죠.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사랑했지만 너무나도 유약했고 어머니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했고 그 가짜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남편은 침대 끝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들었을 줄은 몰랐어. 저는 고개를 돌려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사과 필요 없어. 그냥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만 알아줘. 난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소미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만이 들려왔죠. 마침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번엔 당신 말 들을게. 소미 데리고 강릉 다녀와. 바람도 쐬고 기분 풀고 와. 친구 수진이도 정말 같이 가는 거야? 예약 다 했어.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와. 난 서울에 남을게. 나도 시댁에 안 갈래.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명절 특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거야.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반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정말 안 갈 거야? 안 가. 혼자 내려가서 뭐해. 나도 이제 지쳤어. 형님이 뭘 하든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남편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저만 빠져나가려 했는데 남편까지 안 가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좋은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래, 그럼 당신도 쉬어. 이번 명절은 우리 가족 모두 휴가라고 생각하자.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맞서기로 결심했죠. 심호흡을 하고 남편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님,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인사도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네가 감히 내 전화를 받아? 민준이한테 무슨 소리를 한 게냐? 너 지금 애비도 안 내려오게 하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이 못돼 먹은 것.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준 씨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아직도 거짓말을 해. 어머님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안 오면 그만이지. 왜 남편까지 막는 게냐.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으로 만들 작정이야. 형님은 좋은 뜻으로 너희 편하게 펜션 잡아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생트집이야? 편하게요. 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집에 와서 길바닥으로 나앉는 게 편한 건가요? 제가 며느리예요. 아니면 하숙생이에요? 수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감히 대꾸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지난 8년간 저는 네만 반복했으니까요. 네,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그딴 식으로 말대꾸를 해?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는데 네가 동서로서 좀 양보하면 어디가 덧나. 제가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이치에 어긋나시는 거죠.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도 어머님 며느리고 형님도 어머님 며느리예요. 민준 씨는 어머님 아들이고 소미는 친손녀고요. 왜 항상 저희만 형님네한테 양보해야 하나요? 형님은 금쪽 같은 며느리고 저는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하나요? 어머님은 할 말이 없으셨는지 그저 욕설만 퍼부으셨습니다. 이 독한 것. 그래, 좋다. 너 안 오겠다. 이거지? 앞으로 이 집에 발도 붙일 생각 마라. 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안 갈게요. 민준 씨한테도 이미 말했어요. 저희 강릉 여행 예약해놔서 이번 명절엔 못 내려간다고요. 욕을 하시든 뭘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끊겠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더 소리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놀라 저를 부축했습니다. 당신 배짱 한번 두둑하네.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해. 이렇게라도 말 안 하면
내가 화병나서 죽을 것 같았어.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 안 가. 이번 명절 우리 세 식구 정말 강릉 가자. 내가 지금 바로 기차표 예매할게. 저는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당신 회사 일은 어떡하고? 다 때려치워. 회사보다 내 아내, 내 딸이 더 중요해. 수진 씨랑 같이 간다고 했으니 나도 끼워달라고 하자. 지금 바로 예매할게. 비록 늦었지만 남편의 단호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충격이 남편에게 무엇이 진짜 자신의 가족인지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형님이 자신의 오빠를 챙기려는 것 치고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나 격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연을 끊을 각오까지 하면서 말이죠. 분명 여기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우리 부부를 이번 명절에 집에서 쫓아내려 했을까요? 시어머니와의 통화 후에도 마음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더 불쾌한 감정이었죠. 짠순이인 형님이 왜 선뜻 우리 가족의 펜션비를 내주겠다고 했을까? 체면을 중시하는 어머님은 왜 둘째 아들이 명절에 오지 않는 것을 넘어 아예 발도 붙이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저는 시댁 근처에 사는 친척들을 떠올렸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한 명, 작은 고모님이었습니다. 작은 고모님은 시아버님의 사촌 동생으로 시댁 바로 옆집에 혼자 사셨습니다. 직설적이고 조금은 유별난 성격이었지만 형님 앞에서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고 제가 억울하게 혼날 때마다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형님과 어머님은 고모님을 껄끄러워했지만 집안에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계셨기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님, 저 서연이에요. 어이구, 둘째 조카 며느리 아니냐. 너희 시댁이랑 의절한 줄 알았더니만. 웬일이냐. 이 할미한테 다 전화하고 또 시어미나 형님한테 당했냐. 고모님은 언제나 이렇게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네, 고모님, 혹시 저희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일이라. 너희 집 곧 태풍이 몰아칠 거다. 전화 잘했다. 방금 내 형님이랑 통화했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에그, 이 할미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지들 딴에는 방문 닫고 얘기하면 내가 못 들을 줄 알았나 보지. 이 집 벽이 얼마나 얇은데. 고모님은 크크 웃으셨습니다. 너더러 펜션 나가서 자라고 했다며? 네, 자기 오빠네가 와서 잘 데가 없다고. 손님은 무슨 놈의 손님, 고모님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년이 너 속이는 거야. 오빠가 오는 건 맞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라고. 그년이 지금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요. 고모님은 혀를 찼습니다. 내 시부모님 꼬드겨서 그 종갓집 팔아 치우려고 하잖냐. 네, 종갓집을 판다고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은 조상님들을 모시는 곳이자 우리 가문의 뿌리였습니다. 아버님은 늘 그 집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보라고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못 들은 거 아니다. 집 파는 거. 고모님은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사정은 이렇다. 네, 형님, 남동생 놈이 서울 사는 웬 부잣집 딸내미랑 눈이 맞았는데 처가에서 서울의 집부터 해오지 않으면 결혼 허락 못한다고 했단다. 네, 형님 알지? 남편보다 제 동생을 더 챙기는 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동생 놈 집 사주려고 혈안이 된 거야. 하지만 돈이 어디서 나서요? 아주버님 내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갓집에 눈독을 들인 거지. 고모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시부모님한테는 시골은 공기도 안 좋고 살기 팍팍하니 차라리 이거 팔아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 자식들 가까이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꼬드긴 거야. 남는 돈은
자기 남동생 사업 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구워 삶은 거지. 그래도 아버님은 절대 동의 안 하실 텐데요. 네, 시아비는 안 그러겠지. 근데 내 시어미가 넘어갔다. 아주 홀딱 넘어갔어. 그 독한 년이 귓가에 꿀 발린 소리를 해대니 홀랑 넘어가서는 밤낮으로 영감탱이를 볶아대고 있단다. 내 시아비는 워낙 마누라 무서워하는 양반이라 조만간 넘어가고 말 거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희 부부를 쫓아내려는 건 그럼 너를 떼어놓으려는 수작이지. 고모님은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그녀는 네가 집안에서 유일하게 시어미한테 대들 줄 아는 똑똑한 년인 걸 아는 게야. 네가 집에 있다가 이 사실을 알면 길길이 날뛸 거고 민준이한테도 다 일러바칠 거 아니냐. 그럼 자기 계획이 다 틀어지니까 너를 어떻게든 떼어놓으려는 거지. 이번 추석 연휴에 네가 없는 틈을 타서 시아비를 닥달해 집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게 하려는 속셈이야. 일이 다 끝난 뒤에 네가 돌아와 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며느리를 구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재산 탈취의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시어머니를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 내려와야지. 하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오면 안 된다. 네가 나타나면 그년이 알고 다른 수작을 부릴 거야. 꾀를 내야지, 꾀를. 머릿속이 윙윙 울렸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종갓집을 팔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용당하게 둘 수도, 형님의 계획이 성공하게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고모님과의 통화를 마친 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진실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그저 욕심 많고 동서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집까지 팔아치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어머님은 정말 그 계획에 동조하실 만큼 분별력을 잃으신 걸까요? 저는 막 기차표 예매를 마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제게 말했죠. 예매 끝, 모레 출발이야. 이번 명절 우리 가족 제대로 바람 쐬겠네. 짐은 이제 그만 싸. 시골 갈 필요 없으니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강릉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대뜸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죠. 이제 막 처음으로 반항을 결심한 남편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잠깐 앉아봐. 아주 심각한 얘기가 있어.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장난기를 거뒀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 어머니가 아니야. 방금 작은 고모님이랑 통화했어. 고모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여보, 내 말 듣고 절대로 흥분하면 안 돼. 약속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저는 고모님과의 대화 내용을 전부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형님 남동생이 집을 구해야 하는 사정, 형님이 시부모님을 부추겨 종갓집을 팔려 한다는 것, 그리고 어머님이 이미 동의하셨고 아버님을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마지막으로 우리 부부를 떼어놓기 위한 형님의 계략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의심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고모님이 어디서 헛소문 듣고 와서 과장하시는 거겠지. 형님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종갓집을 팔 생각을 해? 그리고 어머니는 절대 동의하실 리 없어. 당신 내 말 못 믿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잘 생각해봐. 왜 형님이 우리를 기를 쓰고 펜션으로 내쫓으려 했겠어? 왜 어머니가 그깟방 하나 때문에 우리더러 다시는 집에 오지도 말라고 하셨겠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제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남동생 집 사줄 돈 마련하려고 종갓집을 팔아. 남편은 이를 갈았습니다. 감히 누가 그런 짓을. 그 집은 부모님 집이고 우리 조상님들 집이야.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참아도 가문의 뿌리인 종갓집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또 왜, 어떻게 그런 일에 동의하실 수가 있어? 형님이 무슨 약이라도 먹인 거야. 남편은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나도 몰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강릉에 갈 때가 아니야. 우리가 가버리면 정말로 집을 잃게 될 거야. 남편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어디고 안 가. 나 당장 시골 내려갈 거야. 오늘 밤에 바로 갈래. 안 돼. 저는 다급하게 남편을 말렸습니다. 진정해. 당신이 지금 그렇게 불쑥 내려가면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는 꼴이야. 형님은 계획이 들통난 걸 알게 될 거고 다른 꿍꿍이를 꾸밀 거야. 어머니는 또 형님 편을 들면서 당신이 마누라 말만 듣고 와서 분란 일으킨다고 하실 거라고. 그럼 상황은 더 복잡해져. 그럼 어떡하라고.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으라고. 아니, 계획이 필요해. 형님이 연극을 하고 싶어 하니 우리도 같이 연극을 해주는 거야. 아니, 우리 연기가 한 수 위어야지. 무슨 계획?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그동안 숨겨왔던 비장의 카드를 꺼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게 될 줄 몰랐던 카드였죠. 여보, 내가 그동안 형님의 물건 몇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알아?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물건, 무슨 물건? 진정하고 내 말 들어. 나 이 집에 시집 와서 내 분수를 알아. 분란 일으키는 거 싫어하고 남 해코지할 생각도 없어. 하지만 형님과 어머님 사이에서 살면서 나 자신과 소미를 지키려면 방어벽이 필요했어. 남편은 조용히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1년 전쯤 아버님 편찮으셨을 때 형님이 집에 온 적 있지? 그때 형님이 누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 아마 자기 남동생이었을 거야. 내가 소미 데리고 예방접종 간 줄 알고 방문도 안 닫고 통화하더라고. 근데 내가 접종 수첩을 깜빡해서 다시 돌아왔거든. 저는 그날 들었던 형님의 차갑고 경멸적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남편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웃으면서 그러더라. 걱정 마. 우리 시어머니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해서 내가 하는 말이면 다 믿어. 꿀 발린 소리 몇 마디만 하면 돈 다 내주신다고. 시아버지는 워낙 마누라 무서워하니까 시어머니만 허락하면 끝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부모님 늙고 병들면 연금까지 다 빼돌려서 자기들끼리 나눠 갖자고 하더라. 둘째 놈은 멀리 사니 뭘 알겠어? 하면서 세상에 형님이 부모님을 두고 그런 말을 했다고? 남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어. 그리고 그 통화 내용 전부 녹음해뒀어. 녹음? 응. 컴퓨터에 잠금 폴더 만들어서 저장해뒀어. 남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제 아내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죠. 여보, 날 탓하지는 마. 형님을 해치려던 게 아니야. 그냥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보험이었어. 언젠가 형님이 우리 부부에게 누명을 씌울 때 결백을 증명할 증거로 쓰려고 했지.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또 뭐가 있는데? 어머님이 제사상 서랍에 넣어두시는 갈색 가죽 표지, 가계부 기억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집안의 크고 작은 지출을 모두 기록해두는 가계부였죠. 2년 전에 아주버님이 부엌 수리한다고 했을 때 내가 제사상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걸 봤어. 어머님이 깜빡 잊고 꺼내두셨더라고. 궁금해서 한번 펼쳐봤는데 이걸 발견했지. 저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의 글씨체가 선명했죠. 5월 5일 민수 부엌 수리비 3천만 원. 그리고 몇 달 전 페이지에는 5월 5일 지연이 남동생일 봐준다고 2천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합이 얼마야?
5천만 원.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차용증 한 장 없이 빌려준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나. 작년에 소미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입원했을 때 우리 돈이 모자라서 내가 어머님께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잖아. 어머님 돈은 주셨지만 당신한테 뭘 하라고 하셨지?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죠. 어머님은 남편에게 제 서명까지 받아 차용증을 쓰게 했습니다. 너희는 씀씀이가 해프니 나중에 딴소리하지 않게 기록해둬야 한다면서요. 친손녀 목숨 구하는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머님은 우리를 채무자처럼 대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잔인할 정도의 편애와 불공평함 때문이었죠. 왜 이제야 말했어? 남편이 붉어진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말해서 뭐하게, 당신더러 어머니랑 싸우라고. 가족들끼리 등 돌리고 살라고. 그냥 꾹 참고 언젠가 어머니께서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랐어. 하지만 오늘은 달라.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형님이 종갓집을 건드렸고 어머니가 그 일에 동조하셨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자식으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 나도 더는 체면 차려줄 필요 없어. 이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내 비장의 카드야. 아버님 앞에서, 모든 친척들 앞에서 형님의 진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라고.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이내 분노에 차벌떡 일어났습니다. 못 참아. 나 당장 내려갈 거야. 이 녹음 파일, 온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틀어버릴 거야. 이 사진, 형님 얼굴에 던져버릴 거라고. 어머니가 그래도 형님 편을 드는지 한번 보자고. 안 돼. 저는 다급하게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지금 당신이 가서 소란 피우면 모든 게 엉망이 돼. 어머니는 내가 당신을 조종해서 집안 망신시키려고 녹음까지 한독한 년이라고 하실 거야. 증거를 조작했다고 몰아세우면서. 그럼 어머니는 우리를 더 미워하고 오히려 형님 편에 더 단단히 서실 거라고. 득보다 실이 많아. 남편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냥 앉아서 집 팔리는 거 구경만 해. 아니, 형님이 연극을 하고 싶어 하니 우리도 같이 연극을 해주는 거야. 형님은 우리가 강릉에 가길 바라지? 좋아. 난 강릉에 갈 거야.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정말 가겠다고? 집안일은 다 내팽개치고 내 말 끝까지 들어. 이번엔 진짜로 가는 거야.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당장 강릉 여행 예약하라고 할 거야. 나와 소미 둘이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SNS에 사진 올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특히 형님이 보도록 할 거야. 내가 정말 강릉에 있다고 믿게. 그럼 형님은 자기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 그럼 나는 어떡하고? 당신은 원래 계획대로 회사 특근 핑계대고 서울에 남는 게 아니야. 당신 혼자 시골에 내려가는 거야.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혼자? 내려가서 뭘 해? 싸우거나 폭로하러 가는 게 아니야. 효자 아들 역할 하러 가는 거지. 부모님께는 이렇게 말해. 서연이는 소미 데리고 친구랑 강릉 여행 갔어요. 예전부터 예약해둔 거라 취소할 수가 없었대요. 저 혼자 서울에 있기 심심해서 부모님 뵈러 왔어요.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라고? 당신은 내 눈과 귀가 되어주는 거야. 그리고 연극을 관람하는 거지. 형님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동조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님의 태도는 어떤지. 당신의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님이 어떤 서류에도 도장을 찍지 못하게 막는 거야. 위임장이든 동의서든 계약서든 절대 안 돼.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막아? 어머니가 밀어붙이고 형님이 닥달하면
억지로 막을 필요 없어. 시간만 끌면 돼. 그들이 서류를 내밀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큰일을 왜 저희랑 상의도 안 하셨어요. 서연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저희 부부도 상의를 좀 해봐야죠. 아니면 조상님들 모신 집을 파는 건 너무 큰일이에요. 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만 끌어. 며칠만 버티면 내가 돌아갈 거고 그때 내가 해결할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단단해져 있었죠. 알았어. 내가 스파이가 될게. 내가 가서 그 연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볼게. 명심해.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 순진한 척할수록 형님은 방심할 거야. 당신은 아버님과 집문서만 지키면 돼. 알았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진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강릉, 진짜로 간다. 2박 3일, 나랑 소미, 제일 좋은 걸로 당장 예약해. 진짜 가는 거야. 특급 호텔로 잡아. 전화를 끊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강릉행 티켓은 끊었어. 이제 당신 차례야. 짐 챙겨. 내일 아침, 난 기차역으로, 당신은 충주로. 연극은 시작됐어. 여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각자 움직였습니다. 저는 소미를 안고 캐리어를 끌며 서울역으로, 남편은 충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소미 데리고 강릉 가는 표를 미리 끊어놔서 취소가 안 됐어요. 며칠만 놀다 올게요. 돌아올 때 어머니 선물 사올게요. 민준 씨, 혼자 서울에 있기 심심하다고 하니 시골로 내려갈 거예요.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어머님은 전화기 너머로 흥소리를 내셨지만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사냥감이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셨겠죠. 눈에 가시 갔던 제가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강릉으로 떠나면서도 온 신경은 시댁에 쏠려 있다는 것을 어머님은 모르셨습니다. 남편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 형님이랑 형님 오빠네 가족들도 와 있네. 아주 화기애애해. 어머니가 음식 잔뜩 차려놓으셨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화기애애함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그랬죠. 남편 혼자 그곳에 있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심성이 착하고 어머니 말에 약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눈물로 호소하고 형님이 압박하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에겐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집안에서 무게감 있는 사람, 시어머니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 단 한 분, 큰아버님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버님은 시아버님의 큰형이자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셨습니다. 엄격하고 도덕적이셨으며 특히 종갓집과 가문의 전통을 매우 중시하셨죠. 시어머니는 시아버님은 쥐고 살아도 큰아버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셨습니다. 저는 큰아버님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조카 며느리, 친분으로 이런 일로 전화를 드리는 것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기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여보세요. 큰아버님의 중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아버님, 저 민준이 아내 서연이에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혹시 잠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집안에 아주 중요한 일로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민준이 그래, 말해보거라. 저는 심호흡하고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우리 부부를 쫓아낸 이야기, 종갓집을 팔려는 음모에 대한 작은 고모님의 경고, 그리고 형님을 속이기 위해 제가 강릉으로 떠나고 남편이 시댁으로 내려간 저희 부부의 계획까지. 제 이야기가 끝났지만 큰아버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에 저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큰아버님, 듣고 계세요? 제가 분수 넘게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건 알지만 이건 조상님들을 모신 큰아버님이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너는 내 시어미가 그 지연이라는 애한테 속아서 꼬드김에 넘어가서 집을 판다고 생각하는 게냐? 저는 의아했습니다. 네? 작은 고모님께서는 형님이 어머님을 구워 삶았다고. 아니다, 얘야. 큰아버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진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잔인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에 큰아버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어미가 직접 나를 찾아왔었다. 의견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러 온 것이었지. 통보요? 그래. 종갓집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통보였다. 큰며느리가 잘 아는 사람을 찾아왔는데 값을 아주 잘 쳐준다고 하더구나. 2억에 팔고 그 돈으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민수네 근처에서 살겠다고 했다. 이 답답한 시골 구석보다 그게 훨씬 깨끗하고 편하지 않겠냐면서 귀가 멍멍했습니다. 2억이요? 아버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께서 직접 집을 팔고 싶어 하셨다고요? 형님이 부추긴 게 아니라? 그래, 주동자는 내 시어미다. 그 지연이라는 애는 그저 바람을 잡고 매수자를 찾아온 것뿐이야. 내 시어미가 완전히 노망이 든 게지. 내가 불호령을 내렸다. 조상님들 모신 집을 어찌 돈 몇 푼에 팔아 치우려 하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 그랬더니 단단히 삐져서 돌아가더구나. 그런데도 기어코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그럼 아버님은요? 아버님도 동의하셨어요. 내 시아비야. 평생을 마누라 등살에 눌려 산 사람 아니냐. 내 시어미가 뭐라 하든 찍소리나 했겠느냐. 내가 호통을 쳐도 고개만 숙이고 있더구나. 이 집은 내 시어미가 팔려고 작정한 집이다. 큰며느리는 그저 행동대장일 뿐이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계획은 처음부터 뿌리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형님의 계략으로부터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남편은 형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어머니와도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혼자서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큰아버님,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준 씨 혼자서는 어머님을 당해낼 수 없을 텐데요. 진정하거라. 큰아버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연락하지 않은 것은 나 역시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2억에 팔고 싶어 한다. 좋다. 아주 잘 됐어. 저는 큰아버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너희 부부 연극을 보고 싶다고 했지. 좋다. 이제 우리 더 큰 판을 한번 벌여보자. 그들이 판 연극보다 더 큰 연극을 말이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여전히 서울역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안내 방송 소리에도 제 귀에는 오직 큰아버님의 힘 있는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연극이라니요. 무슨 그들이 2억에 팔려고 한다고 했지? 네,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좋다. 내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장 사장이라는 친구가 있다. 가끔 우리 동네에 와서 헌집을 보러 다니곤 하지. 얼마 전에 그 친구가 그러더구나. 서울에 있는 한 여행사에서 오래된 시골집이나 한옥을 사들여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한옥 스테이로 개조하는 사업을 한다고. 값을 아주 후하게 쳐준다고 했어. 저는 큰아버님의 계획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장 사장님께 부탁해서 그래, 내 친구 한 명을 그 여행사 투자자인 척 위장시키는 거다. 장 사장과 그 가짜 투자자가 아주 우연을 가장해서 너희 집에 찾아갈 게다. 그런 다음에는요, 지현이라는 애는 2억에 팔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지. 내 투자자는 집을 둘러보고는 그보다 3억이 더 높은 5억을 부르겠다. 저는 기차역 한가운데서 환호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이었습니다. 큰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어머님은 3억이나 더 준다는 말에. 그래, 큰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내 시어미가 정말로 단지 깨끗하고 편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집을 팔고 싶어 하는 것이라면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팔지 않을 이유가 없지. 돈을 보면 당장 내 투자자에게 집을 팔겠다고 할 게다.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지연이라는 애의 반응을 보는 거지. 만약 그 애도 더 높은 값에 팔게 된 것을 기뻐한다면 그저 철없이 동생을 돕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용서해 줄 여지가 있다. 하지만 만약 그 애가 어떻게든 방해하려 든다면요. 저희 투자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기억 후 그 2억짜리 아는 사람에게 팔아야 한다고 우긴다면 그 2억이라는 거래에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큰아버님의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실제로는 더 비싼 값에 팔면서 2억이라고 속이고 차액을 챙기려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큰아버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 아는 사람이라는 놈이 그 애와 그 남동생이 꾸며낸 가짜 인물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그 애의 가면을 벗겨낼 거다. 이것이야말로 제 꾀에 제가 넘어가게 만드는 방법이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큰아버님께서 나서신다면 분명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민준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시골로 가고 있는데요. 민준이는 그대로 내려가거라. 임무는 똑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효자 아들인 척 연기하는 게다. 시어미와 큰며느리가 연극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둬. 투자자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장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도록 준비시키겠다. 네, 그럼 저는요. 표를 취소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다. 큰아버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정대로 강릉에 가야 한다. 아주 즐겁게 여행하는 척 해야 해. 네가 사라져야 그 지연이라는 애가 방심할 게 아니냐. 제 계략이 성공했다고 믿고 신나서 그 2억짜리 매수자를 끌어들이겠지. 바로 그때 내 5억짜리 투자자가 등장하는 거다. 그래야 연극이 더 재밌어지지 않겠느냐.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이 연극판에서 형님은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장기판 위의 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판을 짜는 사람은 큰아버님과 저였죠. 네, 알겠습니다. 큰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됐다. 조상님들 모신 집을 지키는 건 이 집안 장손의 책임이다. 너는 즐겁게 여행이나 다녀오너라. 계속 연락하고 무슨 일 있으면 민준이한테 전하겠다. 전화를 끊자 마침 기차가 곧 출발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미를 안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형님, 연극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아주 큰 무대를 차려드릴게요. 기차에 오른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소미는 신이 나서 창밖 풍경을 보며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애써 걱정을 떨치고 소미의 사진을 몇 장 찍어 친구 수진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죠. SNS에 아주 즐거운 척 글을 올려달라고. 남편과 시댁은 있고 두 모녀 강릉에서 힐링 중, 공기 너무 좋다 라고요. 저는 형님이 아무리 바빠도 제 동태를 살피고 있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제가 정말 떠난 것을 보면 그녀는 더욱 방심하겠죠. 한편 충주에 도착한 남편도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나 도착했어. 어머니랑 형님 오빠네까지 다 마당에서 과일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있어. 내가 혼자 온 걸 보시더니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네. 역시 우리 아들, 마누라가 놀러가도 아들은 부모님 챙겨야지 하시면서 형님도 엄청 살갑게 굴어. 자기 역할에 충실해. 그냥 효자 아들, 순진한 아들인 척해. 집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그들이 먼저 꺼내게 둬. 내 몸은 강릉에 있지만 내 눈과 귀는 당신이야. 큰아버님의 계획대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큰아버님께서 우연히 아침 운동을 하다 들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 큰아버님께 혼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시아주버님 앞이라 살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아주버님, 웬일로 이른 아침부터 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아침 드세요. 큰아버님은 손을 저으며 근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침은 먹었다. 재수 씨랑 동생 잘 있나 보러 왔다. 듣자 하니 귀한 손님이 오셨다지. 큰아버님은 거실에 앉아있는 형님의 오빠, 가족을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형님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네, 아주버님, 강원도에서 오빠가 내려왔어요. 인사드려라. 큰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곤 시아버님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생, 내가 할 말이 있네. 이 종갓집 말일세. 지난번에 재수 씨가 2억에 팔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말렸는데 아무래도 아직 미련을 못 버린 것 같구먼.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버님, 세상이 변했어요. 애들은 다 도시에 나가 사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하겠어요. 이거 팔고 서울 가서 아파트 얻으면 자식들하고 오순도순 사는 게 더 좋죠. 그때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네, 집을 팔아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버지, 어머니, 종갓집을 파신다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넌 뭘 안다고 나서 어른들 얘기하는데 넌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결정했어.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버님이 말씀하신 장 사장과 하얀 셔츠에 안경을 끼고 서류 가방을 든 한눈에 봐도 점잖아 보이는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장 사장은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큰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예고도 없이 죄송합니다. 이분은 서울발전관광의 장 대표님이신데 요즘 저희 동네에 한옥스테이를 만들려고 오래된 집을 보러 다니고 계십니다. 이 동네에서 아버님 댁이 제일 멋지다고 소문이 나서 제가 모시고 와봤습니다. 큰아버님은 놀란 척 하셨습니다. 오, 그런 일이 있었나? 참 공교롭구먼. 마침 이 집도 팔려고 내놓았는데. 시어머니는 집을 판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말했죠. 어머나, 네, 어서 들어오세요. 대표님, 저희 집이 낡아 보여도 다 최고급 목재로 지은 집이에요. 큰아버님의 친구분이 연기하는 장 대표는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며 기둥을 두드려보고 석가래를 살펴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야, 역시